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흥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건 아시나요? 들으셨어요? 곧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 대학이라는데 얼마 만에 오세요?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자치분권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세 번째 강의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예, 시흥시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보다 보물 창고 안에 들어있는 보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데 가면 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예, 시민들이나 이 국민들이 깨는 걸 원치 않은 분들이 많아요. 대충 관심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고 예,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공간을 시민교육으로 쓴다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이런 거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느 나라에도 가나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에 가면 시민교육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교육을 하는 주체가 다르죠. 여러분 아마 독일이 민주정치를 가장 잘한다고 들으셨을 때 오늘 잠깐 제가 독일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독일은 주로 이런 시민교육을 어디가 할 것 같으세요? 독일 들어보셨죠? 네, 독일은 정당이 합니다. 정당이. 자, 왜 정당이 하냐? 저는 오늘 이렇게 낮에 이 강의를 한다고 좀 조금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되게 요즘에 낮이면 여러분들 일하러 가셔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을 대신에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물론 이제 야간에 근무하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휴가다를 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일 대신에 이 교육을 택하신 분이 뭐 여러 가지 사람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또 전업주부도 계실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낮에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럼 주로 이런 교육은 언제 하냐면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독일은 왜 이렇게 정당히 할 것 같냐? 여러분들 한번 자치분권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다들 자기 본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업이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근무 시간을 빼고 과외 시간만 이런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참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개 여러분들 대리인을 내는 거죠. 내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내 CEO도 뽑고 시장도 뽑는 거고, 그 사람이 내 이익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건데, 종종 여러분들이 CEO나 시장을 뽑을 때 내 이익을 A라는 정당이 잘 지켜주니까 난 A당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당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단체니까, 자기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정당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정당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 내가 이 정당 믿어도 되겠다, 뭐 이런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정당이 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얘기를 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면 주로 이런 교육을 누가 하냐면 시민단체가 합니다. 예, 거기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이익단체가 많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자기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이렇게 교육이 있게 된 게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교육을 앞장서고 있는 시흥시에 사신다는 게, 여러분들이 도시를 선택하는데 큰 혜택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부드러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여러분 세종대왕 잘 아시죠? 예,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신 건 뭐 너무나 잘 아시고,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세종대왕이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는 아세요? 혹시 아세요?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세종대왕이? 네, 48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를 하다가 정치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상황이 되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 40살입니다. 40살 때는 이미 자기 아들인 정종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자기는 상황으로 물러나서 한글 연구만 합니다. 8년 동안에. 근데 지금 이 모든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 세종대왕이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에서 떠날 때는 몸도 비대하고, 또 요즘 같으면 당뇨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8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우리 문화유산을 원래 남겨줬는데,
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글 창조에 전념했겠냐 이거예요. 우리만의 글을 가지고 예. 백성들과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예. 특정한 책단만 이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예. 전 국민을 대상해서 글을 읽어서 좀 뭐랄까 좀 유식한 예. 그런 영향이 높은 그런 국민들을 만들게 되지 네, 않아요. 아주 고생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좀 질 높은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런 말을. 내가 볼 때는 뭐 조금 원대적인 목표를 보면 그거 목표인데요. 더 실질적인 목표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 이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농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백성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러면 한글을 완성해 놓고 한글을 반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죠. 예, 양반들이 반대합니다. 특히 당시에 성균관의 대제학이었던 최만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독대를 하면서 너 왜 반대하냐 이유를 한번 대보라 그럽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한글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 중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자를 안 쓰고 자기 문자를 갖고 있는 민족은 다 오랑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뭐 우리가 중국을 잘 안 가는데 북경에 가시면 자금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자금성에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뭐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써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 그게 만주 글자입니다. 예, 만주도 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자기 문자를 갖고 있는 건 다 오랑캐인데 우리가 우리 문자를 갖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댑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중국하고 우리가 형제의 나라에서 같은 문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문자를 쓰는 순간에 이제 형제의 우위를 끊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국민들이 쉬운 문자를 가지고 깨우치면 그냥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라는데 통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양반들 눈에는 국민들이 대충 깨지 못하고 바보같이 무지랭이처럼 지내는 게 시키면 군말하고 먹고 잘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을 요구한 건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어떤 시장님들은 이렇게 시민학교를 하고 여러분이 깨우치고 의식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소위 해서 다스리기가 어렵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같이 훌륭한 자리를 시가 만들었다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앞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 한 2시간 정도 자치분권의 선진 사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툭 보면 선진 사례 그러면 어떤 나라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미국 얘기할 것 같죠? 네. 자, 미국. 우리나라가 아마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면서 우리가 제일 인연이 많은 나라가 미국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저희 좀 제가 행정대학원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28분의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래서 24명, 저를 포함해서 24명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누가 유학 가겠다 그러면 한 90%가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여튼 45년 이후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나라가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독일. 예.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제2외국어라는 거 배우셨어요? 혹시? 제2외국어? 고등학교 다니실 때? 뭐 배우셨어요? 일어 배우신 세대는 젊은 세대입니다. 아, 젊은 세대. 뭐 배우셨어요? 독일어. 예. 독일어 배우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참 아주 재미나게 바라봅니다. 왜? 인구 5천만의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대학이 260개가 있는데 4년제 대학이요. 그 중에 100여 개 대학에 도고동문과라는 거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예지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는 독일의 식민지로 있어서 독일을 사용하다가 독일이 떠나면 독일어를 버리고 영어로 돌아간 나라도 있는데 한 번도 독일하고 인연이 없는데 한국의 이 조그만 나라에 도고동문가가 100개씩 있으니 독일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해 보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에서 한국말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기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설명 드리는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독일은 우리가 일본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영국? 네, 그 다음에 영국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상이나 저희 얘기가 똑같네요. 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 4개의 나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960년대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여기 있는 것처럼 87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7,600불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놀랄 발전을 거듭한 나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오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축에 속하겠는데요. 제가 55년생인데 55년생보다 위 계세요? 계시죠? 아,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서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반 클래스가 요만한 했거든요. 그 중에서 도시락 싸온 학생들이 둘이었어요. 한 70명 되면 도시락 싸온 애는 3, 4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도시락 못 싸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큰 가마솥에다가 강냉이죽이라는 걸 끓입니다. 네, 그게 다 강냉이죽 끓일 때 그 재료가 외국의 원조 물자입니다. 네. 그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불과 한 4, 50년 만에 외국의 원조를 주는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나라. 제가 40년 전에 미국 유학 갈 때요. 그 이민국 직원이 나 안 들여보내주려고 미국에 저를 붙잡고 1시간씩 심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비자 안 받고도 가죠? 네, 우리나라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2개만 뽑아오라 그러면 대중교통과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아마 버스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버스를 5분 이상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그래요? 시흥시는 시흥시는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표 이렇게 타임테이블로 택시는 홀택시만 타고 홀택시가 그거는 그러니까 지리가 좀 넓어서 그런가 보구나. 시흥시가 지리가 좀 넓어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이 40분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40분을 기다려서 친다도 대중교통은 우리가 세계에서 전부 넘버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보험이에요. 여러분 아마 병원 가실 때 10,000원 이상 내는 줄 거의 없죠. 또 여러분도 주위에 보시면 뭐 시흥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원하는 의사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뒷그늘을 보시면 우리가 한때 우리가 만나면 식사해봤냐고 물어봤죠. 제가 60년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3끼가 먹는 게 버거운 때는 인사말이 식사했냐는 거죠. 지금은 뭐라고 물어봐요? 왜 이렇게 바쁘죠? 바쁘시죠? 인사말이. 그 말은 우리 생활이 하여튼 개 좋아진 건 틀림이 없어요. 옷도 잘 입고 먹는 것도 잘 먹는 것 같고 다 좋은데 근데 뭔가 바쁩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말이 요거지요. 특히 우리 세대는 뭐 이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제가 55년생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우리 세대는요 앞으로 어떤 세계가 다가와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들 30대나 20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와 저놈들은 우리나라 어려워지면 좋고 저놈들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됩니다. 예? 야,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에 87불 국가가 27,000불 달려오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다 통일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굉장히 잘했는데 큰 경비가 드는 일을 나눠서 하는 일들은 거의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신다고 이제 하시지만 제가 요 관악산 뒤에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요.
제2경고속도로가 막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제가 어쩌다 제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 새벽 한 5시쯤 나오면은요, 보통 그 시에 출퇴근하는 차들이 전인고속도로 꽉 찹니다.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후에 한번 비행기를 타실 일이 있으시면요, 오후쯤에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전 고속도로가 우리 몸에 피 도는 것처럼요, 자동차 불빛으로 꽉 찹니다.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 그 말이지. 그 답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자치분권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지. 자, 미리 답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여기 우리 오늘 사과 요 팩을 하나씩 딱 책상 위에 있는데요. 요거를 나보고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2,000원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시 보고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시는 이거 5,000원 듭니다. 5,000원. 중앙정부 보고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이걸 10,000원 듭니다. 예, 그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가 4,000원을 떼먹어서가 아니고요. 정부가 9,000원을 떼먹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내가 만들면 1,000원인데 시가 만들면 5,000원이고 중앙정부가 만들면 10,000원입니다. 그거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 나는 이게 1,000원인데 정부가 만들면 왜 5,000원에 드냐 이거야. 담당 공무원 보고 사오라 그러면 1,000원에 사올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가격 속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한테 이걸 시키면 오늘 저 주임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주임 봉급은 누가 줘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야. 이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0원짜리가 아니고 5,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걷어들이는 비용, 돈을 나누는 비용, 돈을 쓰고 나서 감사하는 비용, 이게 전부 도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필요한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코스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낮아진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앞에 강의 시간에만 나왔던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죠. 우리가 중앙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을 모색했어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잘하라 그런 말이지.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때로는 뭐 독재 정권 밑에서 획일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키는 일만 잘하는 데 익숙해져 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국민소득이 높아진 건 맞는데 우리가 뭘 못했냐?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롭게 조화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게 하는 갈등을 푸는 훈련을 못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가족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금 삼성이라는 아주 정말 굉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 그 이상의 삼성그룹이 세계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삼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잘 모르죠. 네?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재벌들이 뭐 10대 재벌도 쭉 있는데요. 1등하고 2등가의 차이가 막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은 현대자동차 같은데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가서 코리아를 모를 수 있어도 삼성 그러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실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예를 들면 여러분 갤럭시라는 핸드폰 아시잖아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삼성이냐 뭐가 좀 나을 것 같으세요? 메이드 인 삼성. 네.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예, 그런 삼성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는 우리 자랑스럽긴 한데 우린 그 대신 뭐를 못했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걸 배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종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자, 삼성그룹이 아주 옛날에 초창기 시절에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분이 삼성 직원을 뽑는데 면접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에 제외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 그 면접에 제외해준 사람이 집안의 장남과 육군 병장 출신인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관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삼성에 도움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이병철 회장이 그 면접에 제외를 해줬어. 면제해줬단 말이야. 장남을 면제해줬어. 두 번째가
육군 병장을 면제해줬다. 모르면 거겠어요. 예. 지금은 뭐 애들이 하나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우린 옛날에는 지금은 이거 먹다가 남으니까 냉장고에 보관도 하지만 옛날에 냉장고라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관할 물건이 없었죠. 왜? 4인 가족이면 늘 빵은 1인분밖에 안 되니까.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4명이 있는데 10인분이 있다. 아, 이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먹어도 남으니까. 근데 사람은 넷인데 1인분밖에 없다. 이게 제일 큰 일이죠.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눈 일을 누가 했어요? 장남이 하죠. 그 몫에다가 또 저녁 때 어머니 아버지 돌아오신 걸 내서 부모님 걸 또 띄워놓습니다. 1인분도 안. 그렇게 큰 사람들은 양보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조정하는 것도 배우죠. 그러면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셔서 육군병장이라는 걸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똑같은 차원의 얘기인데 근데 그런 건 어디서 얻어지냐? 되게 머릿속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로 배우는 거예요? 네, 경험과 가슴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얘기는 자치분권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걸 배우는 거다. 자, 그래서 최소한도 저는 시흥에 사시는 분들은 서로 다른 가치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서로 인정하고 타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굉장히 반갑게 느끼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우리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도 강했고 획일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심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흥시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발전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얼만큼 우리가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인데 2,500만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비정상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마 영국은 우리하고는 별 인연이 깊게 있는 나라는 아니죠. 왜? 우리하고 너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사실 조금 더 영국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한테는 해가 됐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일본이 세계의 강대국이다 한 걸 제일 먼저 인정해준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영국이 일본을 강대국으로 인정해줬냐? 그 이유는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이 네가 막아라는 뜻이에요. 1940년대 러일전쟁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은 러시아의 무적 함대들이 남하하는 걸 브라스포스 남하하는 걸 일본 보고 막아주라는 의미에서 강대국을 인정해준 나라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일본도 보시면 일본 애들은 왼쪽으로 가잖아요. 자동차가. 영국하고 똑같거든. 똑같이 섬나라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한 나라라고 이렇게 역사 쪽에서 배웠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 할 때 우리에게 많이 통용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전통형 국가다. 오랜 역사 속에서 자치와 분권을 실행하고 있는 나라다 해서 제가 전통형이라고 붙였고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미국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1945년 이후로 굉장히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예요. 예외적인 나라죠. 미국이 군대가 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나라가. 특히 미국에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파견된 군대는 걔네가 볼 때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뭐를 많이 받겠어요, 얘네가? 수당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 휴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전쟁하는 나라에 파병 오는 거니까 생명수당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잖아요. 미국이라는 역사는 1776년부터니까 가장 최근에 압축적으로 발달한 나라고요. 발달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백지 위에다가 자기네 원하는 나라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네가 원하는 나라를 쉽게 만들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가지고 많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독일을 배우게 되는데요. 야, 일본은 예, 지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 동안 우리를 지배를 했으니까 그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 때도 그렇고 늘 우리가 현대사가 굉장히 현대사 해석이 어려운데 그 현대사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시흥시에 와서 이 같은 시민학교를 보면서 우리가 참여를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참여를 잘 못하게 된 가장 나쁜 원인이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죠. 왜? 많은 훗날 한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됐다. 그럼 대한민국에 누구가 자기 자신을 독립운동 하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참여의 문제를 우리에게 읽게 해준 나라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영국에 가시면 이제 런던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럼 영문 가면 어딜 방문해야 되냐? 그러면 대개 영국 박물관을 가보라고 합니다. 들으셨죠?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은요, 영국은 거의 없어요. 다 외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세계를 지배할 때 자기네가 식민지로부터 좀 뺏어온 거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영국 같은 게 영국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1215년에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입니다. 자, 그럼 이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십자군 원정 들어보셨죠? 예, 최근에도 뭐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있을 정도니까 십자군 원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당시에 기독교인 성주인 예루살렘이 당시 무슬림에게 셀주크 터키라고 하는 무슬림들에게서 지배를 당합니다. 예, 그거를 보고 로마에 있는 교황이 유럽에 있는 왕들에게 성지를 회복하라고 내린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이 십자군 원정인데 당시 십자군 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전쟁터에 군인만 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장군이면 내 가족도 모두 다 갑니다. 자, 그러면 그 군대를 데리고 가는 왕이 자기가 데리고 가는 군인과 가족들의 모든 생활 경비를 다 대야 돼요. 재미나죠? 또 유럽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가령 내가 이제 굉장히 부자인데 딸이 지금 셋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딸을 시집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재산을 띄워서 시집을 보내는데 딸이 시집가서 죽으면은요, 재산이 나한테 완수됩니다. 재미나죠? 그러니까 그 제도는 사이한테 네가 내 딸을 데리고 같이 사는 한 내 딸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는 내 딸이 죽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되니 내 딸 잘 알아서 모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십자군 원정이 끝까지 됐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제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장군이 가는 도중에 부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되돌려야 되거든, 자기 장인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빈털터리인 거야. 그래서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건 오늘 그 사이드 스토리인데, 그때 영국 왕이 십자군 원정에 떠나는데, 그때 십자군 원정에 떠났던 왕 이름이 킹 리차드라고 하는,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빈 훗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에 이 가슴에다가 사자를 그리는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자왕 리차드야.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가는 많은 군대의 모든 그 경비를 대하게 돼야 되니까 당시 왕실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십자군 원정에 떠납니다. 그리고서 왕위를 자기 동생인 존왕에게 물려줍니다. 존왕이 왕이 되고 그 창고로 가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야,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귀족들이 문서를 하나 들고 오는데 그 문서가 마그나 칼타라는 문서고요. 그 문서의 내용은 요겁니다. 앞으로 왕이 세금을 거둘 때는 귀족들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금을 거둘 때는 귀족들의 승인을 얻어서 거둬라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1215년은 우리나라는 고려 때예요. 자, 고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려 광종 이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왕의 결정이 곧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이 시대는 왕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귀족국과 합의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자치의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 아시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멜 깁슨. 영화를 예.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브레이브 하트 보셨어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 맨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맨 마지막 장면? 그 브레이브 하트의 맨 마지막 장면? 지도자 하나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말에 이렇게 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국 왕이 너 살려달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 테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프리덤 그러잖아요.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끌어가지고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독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국 국기를 이거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월드컵에 한 팀 나가죠? 월드컵에 축구가. 영국은 몇 팀 나가는지 아세요? 예, 네 팀. 누가 그러셨어요? 네 팀. 예. 영국은 네 팀이 나갑니다. 근데 그 네 팀이 여기 있는 것처럼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네 팀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킹 리차드는 잉글랜드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왕국이 4개가 있었어요. 노던 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특히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 이렇게 브리튼 섬이 있으면 요 북쪽은 스코틀랜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충돌이 많았는데 그때 스코틀랜드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이 이 갈등 문제를 분권이죠. 스스로 니네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분권적으로 4지역을 나눠서 지금도 이 4지역이 각각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한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 시스템보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삼국시대가 오히려 영원한 갈등이 더 작았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국가의 정치 권력을 여의도에 갖다 놓고 이거 영남이 잡느냐 호남이 잡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권력의 추를 영남에 하나 주고 호남에 하나 주고 이렇게 나눠줬더라면 지금보다는 갈등이 작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다. 자, 미국은 없는 상태에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요.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20명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신대륙 발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거는 오늘 뭐 논의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다 빼고 자 120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갑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종교의 자유를 간 사람이 90명이 있었고요. 당시 배를 타기 건달들이 한 30명 타고 있어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건달들이. 그리고 이제 탔는데 지금도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시면 보통 한 얼마 걸리죠?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예, 뭐 뉴욕 가면 한 4시간, LA 가시려면 한 12시간 걸리죠? 그런데 옛날 배 타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미국까지? 배 타고 미국을 가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배에 싣고 가시면은요, 미국까지 한 얼마 걸린다고 그랬죠? 예, 지금도 한 달 걸려요. 지금도 배로는. 그럼 옛날에는 얼마 걸렸겠어요? 옛날에 6개월 걸렸다고 그럽니다. 6개월. 지금이야 이제 우리 저쪽으로 가면 미국이 나온다는 걸 다 아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바다 위에 한번 떠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여기도 바다 온통 바다만 있는 데를 한 달 동안 떠 있어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것 갖다 푹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되시겠죠. 그래서 당시 건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돌아가자. 신대륙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자 우리 여기서 대표를 뽑자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를 뽑자.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대표의 말에 잘 따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초로 선상에서 투표를 하는 걸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뽑은 단어가 가브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들어보셨죠? 이 가버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버니라는 단어에서 가버먼트라는 단어도 나왔고 가버넌스라는 단어도 나왔죠. 가버넌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주지사를 가보노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프레지던트라고 그러고요. 미국의 주지사를 가보노라고 그러고,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영국이 파견한 여러분들 그 총독들을 가보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후에서 맨 처음 뽑은 사람이 가보노고, 이 가보노 말대로 따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초로 선거를 한 걸 합니다. 선거. 자, 그러면 이게 1603년이면 한번 상상이 되세요? 1603년도에 선거라는 데서 대표를 뽑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그 건달들의 반대를 무서고 신들이 도착을 하고요. 자, 도착을 하면, 자, 여러분들 이 배에 탔던 우리가 120명이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잔 말이죠. 자, 신들이 떨어졌습니다. 자,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120명. 각각 살아야 되겠어요? 힘을 합해야 되겠어요? 아, 힘을 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시죠? 네. 왜? 조금은 본능에 가까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아,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겠구나. 뭔가 120명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금방 드시죠? 왜? 여러분들이 그때 현장에 따라서 생겨난 모든 일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걱정됐겠어요? 여러분들? 먹는 거. 예, 제일 먼저는 먹는 거죠, 먹는 거. 여러분들 뭐 지금도 일주일 동안은 TV 안 보셔도 되지만 한 두 끼만 굶겨 놓으시면 아마 난리 나실 거야. 그렇죠? TV는 한 일주일 안 보셔도 될 거야. 근데 아마 핸드폰은 10분만 하지 못하게 하는 날.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공동생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농촌에 가시면 동네 사람들 모여서 오늘 A라는 집에 보내게 해주고 다음은 다음 때 해주고 이렇게 심합해서 해주는 거 다 기억나시죠? 지금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쌓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재산이 생기면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되지요. 여러분이 재산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면 뭐가 걱정이 돼요? 예, 생명이 걱정이 됩니다. 그게 본능이죠.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는요, 이 굶주림을 줄이는 게 메인 컨선인데, 그 다음에 재산도 쌓이고, 그 다음에 배도 좀 불러지면, 그 다음에 생명이 걱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 인디언의 침입이 원할 때 누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네, 경찰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 중에서 힘도 제일 세고 날렵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앞으로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말고 망이 여서 망도 보고 급할 때는 경보도 울리고, 그럼 이 사람이 본 거면 누가 줘야 돼요? 걷어야죠. 여러분이 걷는 게 뭐예요? 네, 그게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망령에서 매일 잠만 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해고하든지 경고하든지. 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야 되겠죠? 참여를 붙죠, 참여. 자, 그러면 이제 가면 애들도 크고, 애들이 크겠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네,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면 120명 중에서 가장 배움이 많고 한 사람한테는 너는 앞으로 농사 짓지 말고 뭐 해라? 그렇죠. 남아서 학생 가르쳐라. 이게 교육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랫 단계부터 지방정부를 만들고요, 주정부를 만들고 그 위에다 연방정부를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에 독립을 하는데 1776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할 때는요, 지금의 연방국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초대 대통령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 사람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때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로부터 11년 후인 1789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불짜리 지폐 보시면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특히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상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1,000원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돈입니다. 왜 이 사람이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냐 하면, 대통령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조지 워싱턴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몇 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4년 2번에서 8년 합니다. 당시 이 오른쪽에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가장 자기 키 큰 참모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참모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8년 임기가 끝났을 때 조지 워싱턴에게 뭐를 권유하냐면 한 번 더 해라. 그러니까 3선을 권유합니다. 왜? 당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은 3선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당시 분위기로는 본인이 3번 원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고 이제 국민에게 이제 고별사를 쓰는데 고별사에게 2가지를 부탁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뭘 부탁하냐면 앞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장기 권력을 맡기지 말라. 어느 누구가 됐든 장기 권력을 맡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권력은 제가 첫 번에 정당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을 잘 감시해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이 여러분의 이익을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가만히 지나다 보면 출발은 그렇게 돼도요.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늘 감시해야 된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이 2가지를 잘 지킵니다. 왜? 1789년 조지 워싱턴 이후로 1932년까지 어떤 대통령도 2번 이상은 못합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근데 1932년도에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네. 예, 루스벨트 대통령이 4번을 합니다. 4번. 그래서 4번째 당선되고 45년에 뇌출혈로 중간에 죽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이어받는 사람이 추르만이라는 대통령이고 추르만 대통령이 6.25 때 메가더 장군을 불러들인 대통령이에요. 배우셨죠? 옛날에 메가더 장군을 전쟁 중에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추르만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서 195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은 2번 이상 못한다는 규정을 만듭니다. 그게 1951년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 15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대통령은 2번 이상 못한다고 그랬거든. 왜? 전통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였다.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타협을 해보는 건데요. 자, 미국은 13개 주로 독립을 합니다. 13개 주. 지금은 50개 주죠. 근데 이 13개 주도 그렇고 50개 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종교적 백그라운드가 다르죠. 어느 지역에 가면 아일리시 계통이 많고 어디에 가면 잉글리시 계통이 많고 어디 가면 독일 계통이 많고 어떤 때 어디 데 가면 캐톨릭 신자들이 많고 어떤 데 가면 신교 신자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주를 만들 때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는 모임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특히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캘리포니아라는 주인데요. 들어보셨죠? 네, 캘리포니아는 한국 사람한테 가장 익숙한 주입니다. 왜? 교민들이 가장 많은 LA가 거기에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 남한의 4배입니다. 이 지리적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4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1,000만이 작은 인구가 우리나라 4배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조그만 주는 시흥시만한 45만의 와이오밍 주가 있습니다. 45만이야, 인구가. 어떤 주는 4천만인데. 자, 그럼 이 2개의 주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냐고요. 4천만의 캘리포니아라는 주하고 45만도 안 되는 와이오밍이라는 이 2개의 주를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머릿수로 그냥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4천만이 되는 캘리포니아도 2명, 인구 45만도 안 되는 와이오밍도 상원의원은 2명. 쉽지 않은 타입이죠. 왜? 미국이라는 나라 헌법을 만들 때 인구가 많은 주들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자고 했겠어요? 인구 비례해서 운영하자고 그랬겠죠. 왜? 자기네가 국회의원 수를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인구가 작은 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머릿수로 하게 되면 큰 주가 결국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개념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주 개념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을 우리가 주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의견을 조화시키는 훈련이 미국의 건국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원제로 해가지고 상원은 각 주가 동등합니다. 각 주가 2명씩 4천만의 캘리포니아도 2명, 인구 45만도 안 되는 와이오밍도 2명입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이루어지죠. 그 대신 머릿수로 해야 할 게 있죠. 머릿수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가 머릿수로 해야 될까요? 돈.
예산을 따질 때 이건 머릿속으로 해야 돼. 100명이 있는 주와 1000명이 있는 주 쓰는 돈이 다르잖아요. 예, 요거는, 그래서 예산 심의는 하원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 상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미국 얘기할 때 해야 될게요. 자, 우리나라 이 일반 지방정부에서 교육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여러분들 이사하시면 전학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세요? 동사무소 가서 전학시키나요? 학교 배정 받으려면 어디 가세요? 네? 교육청 가시죠? 네, 교육청 가시죠? 그러니까 시흥시 교육청 가셔야 되겠죠? 자, 영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예, 그 사람들 얘기하면 시청에 갑니다. 교육청에 가지 않고 시청에 갑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나 일본은 일반 행정 속에 교육 행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일반 행정 속에 교육 행정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야, 근데 미국은 왜 떨어져 나가 있냐? 여러분, 미국이 나라가 크죠? 얼마나 큰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학교를 정해놓고 웬만한 도시에서 한 10분, 20분만 나가게 되면 걸어서 학교를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탈 때 뭐로 가야? 스쿨버스 타죠. 그러니까 스쿨버스가 다니는 존을 묶어서 얘네가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스쿨존.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부터 일반 행정구역과 교육행정구역을 별도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학교구를 만들고 학교구에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했거든요. 근데 이 떨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일반 행정 속에 교육 행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그러면 시장이 교육도 최고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통합하자 하는 논의가 나오면 뭘 그렇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독일을 왜 이렇게 독일을 열심히 했냐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할 때 법대 나왔다고 소개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법대 교수님들이 한 80%가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독일을 유학 안 가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준 법률 체계가 독일 법체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독일을 일본 사람 때문에 알게 됩니다. 자, 일본 지금 한때는 지금이야 조금 고등박수 쳤지만 1990년대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주요 사설들이 일본의 경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일본이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게 될 거다. 지금은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됐으면 워크맨이라고 하는, 워크맨이라는 게 혹시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 잘 모르시죠? 알아요? 워크맨의 신화라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 당시만 해도 70년대, 80년대는요, 일본이 그야말로 전자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영광이 걔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하면 조선시대 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일본은 못 사는 나라, 못 사니까 어떻게 뭐가 해요? 도적이 많겠죠. 도적도 많고. 근데 이런 나라가 1868년을 계기로 불과 50년 만에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그것도 영국이 너 이제 강대국이야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됐냐? 일본은 1603년도에 대망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전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를 안정시키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1392년에 유교 이념으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를 안정시켰는데 일본은 연방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을 300개로 쫙 쪼개가지고요. 각 지역의 귀족들한테 하나씩 다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이 귀족이 거의 왕처럼 움직였습니다. 왕처럼 움직인다는 말은
예,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봉건 제후가 되면 자기 밑에 군사도 한 2, 3만 명 데리고 있죠. 자기 행정 조직도 있죠. 농사 다 쓰면 그냥 작업자족이야. 그리고 중앙정부에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동경에 있던 에도 막부는 어떻게 먹고서 세금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기의 직영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동경에 있는 자기 막부는 자기가 직영하는 땅이 있었어. 그 직영하는 땅이 나고야, 그 다음에 오사카, 이런 메인 지역에 있는 땅도 약간 직영을 했기 때문에 직영지에서 갖다 쓰면 되고요. 하나가 독점한 게 광산을 독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을 독점했죠. 옛날에 무역에는 급지되어 있었어요. 중앙정부만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오던 나라가 1868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나라가 바뀌는데, 그 바뀌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페리 제독이라는 미국 선장이 검은 배를 가지고 요코하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개방을 하게 되고 서양 문물을 만들고 이렇게 보니까 당시 일본 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사무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사무라이도 다 똑같은 사무라이가 아니고요. 사무라이는 상급무사와 하급무사라는 두 개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무사가 돼야지 사람다운 행사를 하죠. 내가 이제 하급무사인데 상급무사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내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고 있었어야 됐어요. 하급무사들은. 그러니까 지나가던 상급무사들이 하급무사의 등 뒤에다 발을 대고, 이 자식 잘해, 인마,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 계급차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지역이, 내가 이제 봉건 재우면 내 지역에 있는 무사는 평생 나한테 복종을 해야지, 요놈이 탈출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떤 지역도 얘를 사무라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낭인이라고 그러죠. 떠돌아다니는 무사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던 나라가 불과 한 50년 만에 세계 강국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얘네가 모델로 한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예, 독일이라는 나라가 상황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독일 하면 기억나시는 게 종교전쟁 기억나실 거예요. 신교하고 구교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루터 중심으로 해서 그때 1648년 30년 전쟁이 끝나고, 당시 독일을 싸고 있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신속로마 제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 독일 민족을 한 50개로 갈갈이 쪼개놓습니다. 아주 작게. 왜? 여기 천독굴기 같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잘하게 짜겨놓고, 황제도 돌아가면서 50명이 모여서 그렇게 투표하도록 해가지고 뽑도록 이렇게 아주 힘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다가, 이 나라가 1703년에 프로시아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드리히 대항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소위 독일 민족의 단합을 외칩니다. 게르만의 단합을 외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독일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정치인을 만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비스마르크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철의 정치라고 하는데, 철, 아이언, 이게 철이란 뜻이거든요. 혈, 브라드, 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다? 힘과 피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쳐서 독일의 단합을 추구했던 사람, 대표적인 정치인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개화하면서 당시 메이지 천황이 일본 에리트 한 2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세계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오라고 시킵니다. 그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절단 속에 누가 있었냐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미국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독일로 가서 비스마르크를 만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한테 배운 게, 일본도 우리처럼 해라. 어떻게? 분권적인 전통이 있지만 이거를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방과의 관계는 지방은 중앙이 시키는 것만 잘하게 시스템을 해라.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가라는 걸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이지 유신 또는 메이지 혁명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이
300년 전통의 분권 시스템을 버리고 집권 국가로 태어나고요. 이 집권 국가를 바탕으로 얘네가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두 번의 전쟁을 다 어디서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1894년 청인전쟁, 1904년에 러일전쟁을 해가지고 얘네가 러일전쟁을 끝으로 소위 강대국 레벨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전쟁은 엉뚱한 나라 가서 하고, 그래서 사실 1905년부터 우리가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해준 시스템은 얘네가 독일에서 배운 시스템을 자기 본토에서 해놓고 본토에서 한 걸 그대로한테 우리 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조선시대 이후에 중앙적인 시스템 국가였다가 일본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더 중앙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치라는 거는 어떤 자치냐면 중앙정부가 시키는 거를 잘하는 게 자치였어요. 우리한테는. 지역이 스스로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걸 잘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자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뭐 위임사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위임사무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 대신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위임사무라는 걸 넘겨주면 넘겨준 사무에 대해서 일을 잘했나 안 했나 감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집안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잘하는 걸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키우실 수도 있고 그냥 넌 앞으로 꼭 변호사가 돼.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는 길에 방해되는 길은 부모가 다 이렇게 커팅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치를 뭐 다른 수업 중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단체 자치라는 말을 써요. 단체, 지방자치 단체 들어보셨죠? 지방자치단체한테 국가가 이러이러이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단체자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했던 제가 미국과 영국의 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주민자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와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 미국 같은 나라는 처음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 자기가 하고 있던 나라를. 독일과 일본은 요 전통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단체가 하는 자치다. 그래서 단체자치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자치분권의 이 자치는 어디에 무게가 있겠어요? 주민자치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흥시가 해결하기 2주 전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모여서 야 이거 아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결하는 거. 그런 문제. 그게 주민자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를 잘하려고 하면 일단 스스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주는 행위를 여기 있는 것처럼 분권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에다 주는 거죠. 또 국가가 있던 권한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권의 세욕적 목적은 각 지역이 자치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좀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으시면 애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 방식과 우리가 좀 키우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녀를 몇 살까지 같이 사셨어요? 선생님, 자녀하고 몇 살까지 같이 사셨어요? 세 번이고요. 응. 사셨냐고? 지금도 같이 살고 계세요? 네. 몇 살이세요? 큰 자녀? 중학교 2학년. 아주 어리시네. 저는 애가 34살이에요. 이미 장가 가서 이제 저는 애까지 낳았으니까 독립을 했는데요. 저희 집은 좀 특수했습니다. 애가 이제 뭐라 그럴까 특목고를 다녔기 때문에 일찍 나갔어요.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 때 나갔으니까 일찍 헤어졌는데 보통 특목고 아니고 그러면 오래 자녀 사시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또 같이 사시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살게 사는데 특히 미국 학생들 보면 만 18세가 되면 미국은 각 주마다 성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어떤 주에 가면 18세고요. 어떤 주에 가면 19세고 어떤 주에 가면 20세. 주마다 달라요. 성년이 되는 나이는. 대신에 투표 나이는 헌법적으로 똑같이 해놨습니다. 헌법. 투표 나이는 18세입니다. 그러니까 18세인 남녀가 성년이 20세 주에 가서 결혼하면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왜냐면 성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9세인 사람이 똑같죠? 18세가 성년인 주에 가서 결혼하면 이건 유효한데 20세 주에 가서 결혼하면 무효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규정들이 미국 정부, 주 정부 내에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를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쭉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18세가 되면 부모들의 능력에 따라서 애한테 해주는 선물이 뭐일 것 같으세요? 18세가 되는 날 해주는 선물. 보통 집은 다 해줍니다. 예, 자동차지요. 그러면 자동차를 사줬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암시가. 떠나라는 겁니다. 예. 떠나라는 건데, 미국은 내가 오하이오 사람인데 내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가면요, 등록금 훨씬 쌉니다. 왜? 내가 주립대학을 갔으니까. 근데도 얘네들은 자동차를 딱 받으면 최소한 아버지로부터 5시간 이상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하이오 사는데 실제 거주는 저 옆에 펜실베니아나 인디애나로 가야 돼. 그러면 등록금을 2배로 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끼리 너 어디 사냐 물어봤을 때, 나 우리 아버지하고 살아. 이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마마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뭐 그게 완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따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일찍 독립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치가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해도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55년생인데 친구들 보면 아직도 혼사를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야. 왜? 아들, 딸이 돈을 얼마나 먹을지. 우리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결혼할 때도 엄청나게 돈을 들이잖아요. 또 얼마나 돈을 들이는 결혼을 저놈이 할란지. 왜? 파트너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파트너를 누구를 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2억짜리 결혼도 될 수 있고 1억짜리 결혼도 될 수 있고 뭐 이렇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야.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아름답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곧 10년이나 20년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특히 우리 전세라는 제도가 한편으로는 좀 편리한 제도 같이 보이면서도 부모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렇죠?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3, 4억 그 전세비 어떻게 마련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결국은 부모가 해줘야 되는 돈인데, 다행히 부모님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빚이 되신다? 그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분권을 하게 되는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 그 다음에 제가 독일, 한국 일찌감치 분권합니다. 자, 독일이라는 나라는 소위 비스마르크가 중앙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얘네가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다시 분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일과 독일의 제국화에는 성공하면서 바로 분권적인 시스템을 해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 분권적인 국가를 고르려면 첫 번째 국가를 중에 하나가 독일을 꼽습니다. 왜? 독일은 연방제 국가잖아요. 15개 주가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통일에게만 하나만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독일이 분권적인 국가라는 거고요. 제가 그때 아까 영국을 얘기했는데, 아까 영국은 이 4개의 지역, 특히 얼마 전에 브렉시트라고 해서 영국이 나왔잖아요. EU 통합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스코틀랜드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영국 정부를 하여금, 우리도 독립한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지금 2번에 걸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투표를 합니다. 근데 아주 근소하게 안 돼요. 한 50%를 얻는다고 그랬지만 한 46% 이렇게 얻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일본도 1919세기 말 중앙집권 시스템을 해서 세계 강대국도 됐고,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불과 20년도 안 됐어요. 얘네가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전쟁 패망한 지 20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얘네가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만들어진 국가 부채 이런 것 때문에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얘도 엄청난 의미의 분권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은 1995년도에 지방분권 추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1999년까지 엄청난 그 지방정부로 분권을 넘겨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임 사무라고 하는 거, 국가가 지방정부 시키는 이 사무를 싹 없앱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은 국가가 할 일, 지방이 할 일 이렇게 딱 이용화 딱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다른 교수님도 말씀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국세와 지방세가 한 8대2입니다. 국세를 80, 여러분 지방세를 2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100원을 낸다 그러면 80원은 중앙정부로 가고 20원만 시흥시로 오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게 6대4로 갑니다. 중앙정부에 60, 지방정부 40.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이 정도로 분권을 마쳤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에 그 아베 총리도 지방분권을 끊임없이 지금 해서 지역으로 권한을 많이 남겨주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종전에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이건 네가, 앞으로 네가 해라. 이렇게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줬는데, 지금은 네가 뭐 필요하니? 하고 얘가 신청해 오면 필요한 걸 넘겨줍니다. 그걸 여기 보면 것처럼 제한 공모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분권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처수왕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자, 영국이 한때는 잘 사는 나라고 지금도 우리보다 잘 삽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한 15,000불 정도 높죠. 한 4만 불, 6불 하는데, 얘네들이 세금은 얼마 정도 낼 것 같으세요? 영국 사람들?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면 우린 부가가치세 얼마 내죠? 10% 내죠. 영국 사람은 22.5%를 냅니다. 그래서 영국 가셔가지고 뭐 바버리코트 마음에 드시는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한 1000파운드 딱 나오면 나오실 때는 1225파운드를 내셔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최고 소득세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49.5%입니다. 최고 소득세는. 지금 우리 좀 40%고 42% 좀 올리겠다고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봉급을 받으면 자기가 쓰시는 돈이 봉급의 반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 낸 대신 그럼 뭐가 좋겠어요, 얘네가? 소위 사회 안전망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다 무료입니다. 여름에 잔열 나시면 16세까지 우유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프면 돈이 더 들어. 물론 그래서 단점도 있습니다. 왜? 큰 수술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순서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런 부작용은 있는데, 자, 그러면 영국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1945년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얘네가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다니실 때 배웠을 거예요.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영국의 사회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내 돈 10만 원, 오른쪽에 공금 10만 원, 어느 돈을 내게 쓰시나요? 이거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왼쪽에 내 돈 10만 원, 오른쪽에 공금 10만 원. 그러면 누가 나 다, 영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항상 똑같이 내 돈은 아꼈습니다. 이런 한 장을 공금은 대충 쓰는 거죠. 그럼 국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썼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없겠어요? 네, 빚밖에 안 남습니다. 1945년부터 얘네가 70년대 말까지 어마어마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얘네가 돈을 천문학적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상황으로 갑니다. 자, IMF 구제금융 상황이 되면 IMF가 돈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줄 것 같으세요? 우리 경험 한번 했죠? 어떻게 빌려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쓸 거예요? 그렇죠. 너 이 돈 받아서 어디에 쓸래? 너 이 돈 어떻게 갚을래? 까지만 하면 점잖은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니네가 낭비하는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낭비를 줄여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줄여야 할 낭비 사항을 쫙 써줍니다. 그리고 그거 다 없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본인의 철학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왼쪽으로 간 대통령이 2명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놈의 약속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간 대통령이 2명 있었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가끔씩 뒤돌아보고 그 대통령이 그때 왜 그랬지? 근데 그게 본인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약속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 돈을 우리가 받기가 어려웠던 거고. 영국이 똑같았어요. 1976년 노동당 윌슨 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고 그거를 갚아야 할 사람이 대처수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처수상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복지를 전달하는. 그럼 주로 복지를 누가 전달하냐? 자, 여러분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제 가령 저희 여러분 주변에 국가의 도움을 필요한 뭐 차상위 계층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만나러 오나요? 사회복지사. 시흥시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의 95%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쓰는 주체도 누가 써요? 실제 돈은 일부는 중앙정부가 일반은 시흥시가 되지만 이걸 쓰는 사람은 시흥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낭비는 누가 한다고 봐요? 시흥시가 낭비한다고 보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낭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부는 아니면서 정부처럼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우리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나라는 한 300여 개의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시흥시 내에도 다른 예를 들면 뭐 시설관리공단, 뭐 상수도관리사업본부 이와 같이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대개는 이 두 기관들이 소위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개혁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공무원 청소를 하시는 두 사람인데 이분은 공무원이야. 청소 미화원 공무원이고요. 이분은 민간 용역업체의 공무원 직원이야. 어느 분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네. 이게 일반적 상식입니다. 공무원들은 일을 잘 안 해. 느리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해서 공무원은 시간당 쓰레기 치는 양이 100kg라 그러면 민간 직원은 200kg를 치우는 거예요. 그럼 이 공무원 조직을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거 없애는 거지. 그게 민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하던 엄청난 그 부분을 다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민간 위탁, 민영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다 재량을 많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 낭비하는 놈들이니까. 꽉 잡아주는 거죠. 껌껌이 감사하고 일일이 체킹하고 이거를 대처수상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15년간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겠죠. 자, 민영화를 하면 시흥시에 있는 대중교통을 민영화를 했다. 그럼 1차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건 뭐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만약 대중교통이 지금 이게 공영버스인데 민영화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닦아내는 일이 다 아시네. 다 일단 요금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실제 올라갑니다. 왜? 대중교통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영일 때는요, 빚졌어? 적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세금에서 갖다 넣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민간회사가 되면 적자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자 안 나야 돼.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나려면 손님이 많이 타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럼 버스는 누가 주로 타요? 서민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정의당 후보거나 정의당 대표 시장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 시장이면 자기 철학하고 안 맞는 거야. 자기 철학은 서민들은 대중교통을 싼 용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걸 지지하겠어요? 안 지지하겠어요? 반대하죠. 그래서 당시에 런던에 있는 캥 리빈스턴이라는 노동당 출신의 런던 시장이 대처수상의 개혁을 엄격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너 런던에 있는 지하철 민영화해라. 너
못합니다. 요거 몰려라. 너. 그러니까 내일 싸우겠죠. 그러니까 대처성이 어떤 칼을 뽑아들냐면 런던광역시를 해체해버립니다. 런던광역시를 해체했어. 한 15년 동안.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해체했으니까. 예, 그 정도로 예, 개혁을 물어붙이고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2000년도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다시 런던광역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영국의 예가 되겠고요. 자, 그럼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자, 우리나라도 그동안 분권한다고 애 많이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분권했고, 그 다음에 지난 정부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분권하려고 애를 제일 많이 쓴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계보를 이어서 아마 앞으로 한 4, 5년 내에 분권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분권 사업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보다도 5,000개의 권한이 더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를 다른 시도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제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외국인 학교를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 경찰이 따로 있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제주도 자치경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흥시에는 없는 경찰이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이제 분권화된 그 결과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는 예, 말은 분권화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거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치분권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단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자. 자치단체라는 말은 시키는 일만 잘하는 그런 뜻이고요. 지방정부라는 말은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간다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장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교육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이유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갖춰가라. 그런 뜻이겠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어라.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부라는 말을 쓰자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헌법 개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헌법 속에 예, 우리도 지방자치국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라. 사실 분권국가가 되면 사실 여러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종전에는 잘 살고 못 살고를 국가 탓했는데 앞으로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누구 탓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본인을 탓하는 거예요. 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말은 기회입니다. 기회. 종전에는 너 내 말 잘하면 너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약속인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이런 기회를 줄 테니까 너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나을 수도 있고, 기회는 줬는데 활용이 안 되면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이 스스로 잘 하려면 스스로 뭐 법을 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거를 자치입법권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돈도 스스로 좀 거둘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저 중앙집권 시스템의 단점이 뭐였냐면, 되게 여러분들 뭘 필요하거나 뭘 원하면 중앙정부보고 되게 손을 내놓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흥시에 가까운 인천시가, 여러분들 인천 아시안게임 한다고 빚 많이 졌다는 얘기 들으시죠? 그것 때문에 인천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왜 이렇게 큰 국제 행사를 많이 했냐? 그거를 핑계대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아직 그 인프라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쓰냐냐 이거예요. 지금 강원도 평창 올림픽을 이제 내년 2월에 하는데,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를 많이 하는 나라야, 안 하는데? 우리 젊은 분 계시네. 우리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설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에 관련해서 제가 잠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까 획일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실제는 다양해요. 왜? 광역을 보시면은요, 제주도가 60만이에요. 제일 큰 시도가 어디 같으세요? 서울. 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1200만이에요. 경기도 인구가 지금 서울시를 앞섰어요. 한 250만 앞섰어요. 제주도하고 차이가 20배가 넘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60만이야, 여기는 1200만이야. 그 다음에 작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155만. 그 다음에 전남이 156만.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차이가 크죠?
GRDP도 차이가 엄청나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두자 하는 얘기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지만 다 안 될 것 같아. 근데 꼭 요것만을 하자. 그때 첫 번째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자. 여러분 시흥시에 사는 분들 심각하면 잘 모를 건데 여러분이 한 인구 2만 단 되는 군에 가시면은요 이미 군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왜 어려워졌어요? 세금이 없어요. 우선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줍니다. 또 남아있는 인구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여러분 농촌 가시면 청년회장이 몇 살 정도 하시면 청년회장 하실 것 같으세요? 60세. 60? 60이면 청춘이지. 60이면 청춘이야. 내가 은퇴하고 농촌 가면 내가 청년회장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농촌에 가면 내가 청년회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지방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걸 유지해 주려면 그런 스피드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려면 초등학교를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젊은 사람도 있을 거야, 초등학교 때문에. 그럼 초등학교를 좀 잘 만들려고 그러면 일반 행정과 통합하는 게 급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학교 교육을 걱정하는 거죠. 교육장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효과가 저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치경찰 도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찰 병력이 15만인데 15만의 경찰 병력이 다 중앙경찰이에요. 한동안은 우리나라 경찰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 주민 옆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자치경찰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당 공천이 뭐 이점도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한번 지방 시의원이나 이런 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대표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정당 공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젊고 유능하고 정당 소속이 없는 일반 무소속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도 정당 공천 비자는 이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하셔야 할 겁니다. 주민참여 제도로 활성화. 여러분들이 시정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참여 많이 하세요? 네, 주민참여 예산제도.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거는요. 공동주택에 많이 사시죠? 네, 뭐 사시는데 공동주택에 가시면 입주자 대피회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의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여러분의 관리비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다 냈습니다. 여러분이 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뽑은 회장이 여러분의 관리비를 횡령을 하든 부풀려 먹든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시청이나 구청이 해결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인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그걸 자꾸 시청이 해결하라는 거야. 그럼 시청이 해결하면 더 나이스하게 할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고가 되냐면요. 자, 공동주택 하시면 단지마다 화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마다 화단 다 있잖아요. 그럼 그 화단 누가 관리해요? 네, 관리인이 하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하시지 않고요. 관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지 내에 있는 화단을 각 동이 맡아서 책임지면 관리인 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관리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연세 비슷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자기 부인도 매일 얼굴만 바라보면 어떻게 있어?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로 매일 멀리 갈 게 아니라 가서 화단도 좀 갖추고 채송화도 좀 심고 그러면 시간 잘 가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의 재미를 몰라. 사실 주민참여는 여러분들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으로 지킬 수 있는 그 이익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사생활에서부터 정부하는 일까지.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애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한 5 가족들이 있으면
월화수목금 돌아가면서 하루씩 가져올 때잖아.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자,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 대학이 이렇게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끝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는 정보, 도시, 고령화, 세계화, 분권화, 민주화 이런 바람으로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는 특히 여기 나오는 민주화, 분권화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타이틀도 자치분권입니다. 특히 이 민주화라는 게 야, 우리는 민주주의 다 이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야 할 민주주의에 지금 한 10발자국도 도착을 못했어요. 우리 민주주의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그냥 투표한 공정한 선거로 내가 대표만 뽑으면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내가 뽑고 국회의원 내가 뽑고 시장 뽑으면 그게 민주주의였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가 민주주의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이게 실현되든 안 해도 얘기하는 장이 있고 또 리스판스 받고 이런 좋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21세기 민주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즘은 참여가 굉장히 좋아졌죠.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시청도 가야 되는데 이런 가실 필요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이거 하나면 다 하게 되는 참여가 좋아졌죠.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 예를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제가 오늘 참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시장, 시의원들 한번 뽑아 놓으시면은요, 시의원들 선출한 재선 의원만 되면 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시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꿈이 아니라 시의 부의장 되고 의장 되는 게 꿈이야. 그렇죠? 그래서 LA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2번 이상은 못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선출직 공무원이 많아요. 시장, 시의원, 회계감사원, 시검사, 시판사, 그 다음에 그 재산평가관,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많은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딱 2번 이상은 못합니다. 그 주기가 높든 낮든. 예? 그 주기가 높든 낮든. 낮든.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딱 2번 이상 못해. 근데 그거를 지역 주민 발의를 들어보셨죠?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누가 발의하냐?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도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시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수의 연설을 받아서 시장한테 이런 조례 만들어주자고 신청할 수 있는데 LA는 바로 주민들이 발의를 해요.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시의회가 부결하니까 주민투표로 확정한 제도예요. 자, LA가 4,400만입니다, 인구가. 자, 그러면 주민 발의 이 서명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한 10%만 받아도 40만입니다. 자, 그거를 시민들이 의견을 모았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시민들이 모든 선출직 공무원 2번 이상 시키지 말자. 정말 웬만한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미국은 많은 도시가 선출직 공무원들 재수를 2번이나 3번으로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는 시흥시장님 내가 잘 모르는데 선거 때만 되면 시장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골치 아픈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골치 아픕니다. 공무원들이. 왜? 선거운동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줬다가 내가 도와준 사람이 다행히 대문다행인데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소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의 정책 중임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되려면 지금 단체장은 3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 구속청장 때 싫어해. 그리고 지역 정치에 신진대사도 좀 활발하게 하고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횟수를 줄이는 건 필요하다. 저는 그게 그런 거고요. 자, 일본은 뭐 괜찮은 것도 몇 개 있어요. 특히 요거야. 얘네가 1960년대에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부작용도 많이 생기죠.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인권 문제 많이 걸리고요. 특히 공해 관련된 거, 특히 관청과에 관련해서 관청이 요즘은 좀 많이 낮았지만 관청이라면 여러분이 불만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런 제도를 얘네가 60년대 고칩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더 강력한 환경 관련된 규제를 만들고 인권보호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훗날
중앙정부가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려고 그러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행정 절차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그냥 쭉 결정하면 그냥 됐는데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제도를 일본도 1960년대 중반에 지방정부가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20년 후에 중앙정부가 그걸 보고 배워요. 환경 관련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관련 규제도 환경기본법이라는 걸 1995년에 만드는데 지방정부는 1960년대 먼저 만듭니다. 네. 이런 혁신자치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제 공무원들과 계신데 우리는 지방자치 그러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입니다. 공무원의 본국 전국이 우리 똑같아요. 근데 일본 가시면 또 지방자치 잘하는 데 가면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봉급이 다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다를까요? 네,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잘 사는 동네는 조금 많이 줘도 되겠죠? 잘 사니까. 왜 세금을 많이 거치니까. 못 사는 동네는 세금이 조금 거치니까 봉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도 스스로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방공무원들이 국가연금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 정도뿐입니다. 외국 LA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민간연금입니다. 정부가 기업 그 증권회사 같은 데 펜션을 사가지고 그 연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국가가 하는지는 않는다. 자, 이게 2002년도에 베른시가 평창하고 동계올림픽 같이 유치했던데 하려고 하는 도시인데 우리는 올림픽 하면 올림픽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예요? 도시예요? 국가. 네, 도시입니다. 도시. 네, 올림픽은 올림픽 개최가 도시. 근데 그 도시가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시장 또는 군수들이 그 유치전에 나가게 되죠. 자, 베른시가 이걸 유치할 때 1차 심사 통과가 난 다음에 그 시가 유치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우리 할까 말까? 왜 할까? 왜 할 것 같으세요? 자, 우리 평창올림픽 봐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내가 우리 세금으로 낼까 말까? 자치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한 어깨고요. 그 다음에 한쪽 어깨는 뭐가 있겠어요? 예, 책임과 부담입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아, 내가 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돈으로? 내 돈으로. 이게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중앙정부에게 자꾸 기대고 돈 달라? 이건 자치분권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대신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100만 원 준비가 됐는데 국가가 50만 원만 도와주면 우리가 뭐 좀 더 잘하겠다.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하고 국가가 돈을 좀 뭐 하겠다. 이거는 자치분권의 기본 형태하고는 전혀 다르다. 근데 이런 전통을 원래부터 쭉 만들어 온 나라가 있는 반면에 지금 만들려고 우리는 하니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자, 1945년도 이후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급의 정치학 교과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 다 배우셨을 텐데 다 배웠지만 실제 민주주의 이렇게 썩 잘 못했어요. 왜 그러냐? 민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가슴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가슴으로 한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네,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부부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부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뭐 다투기도 하시고 뭐 싸움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 싸움의 해결의 룰이 있던가요? 믿음 하나 외에는 룰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살짝 물러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밀어야 될 때도 있는데 밀을 때도 수시로 바뀌죠. 그 시츄에이션이. 그리고 한 10년 살다 보면 아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슬슬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똑같다. 지금 인구 우리가 한 5,100만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5,100만 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남녀로 따지면 남녀 한 2,500만 명, 여자 한 2,500만 명, 남녀의 이익이 다르고
영호남, 수도권, 비수도권 이익이 좀 다르겠죠? 계층 간의 이익이 다르겠죠? 사용자나 노동자에 따라 이익이 다르겠죠? 여러분 같이 따지면 A동, B동에 따라 이익이 다르겠죠? 그 수많은 이익들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다. 근데 이게 머리로 되겠냐? 뭐로 하는 거냐? 예, 그야말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경험을 많이 해요. 참여해서 시행착오도 하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래요. 근데 외국은 이 훈련을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민교육을 어릴 때부터 쭉 해오는 거예요. 줄을 서는 교육, 나보다 힘 약한 사람에게 배려해주는 거, 양보하는 거, 이게 다 생활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머리로 하려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제가 이 자치분권 강의를 한 6번째, 옛날에 제가 지금 전국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큰 불빛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큰 이익 중에 남성의 이익과 여성의 이익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엄마로서의 지위는 굉장히 공고한데 사회에 나서 여성의 지위, 그럼 이게 또 말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타이페이시 같은 데는 시의원 62명 중에 여성 의원이 21명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동안 우리 시의원 뽑을 때 비례대표제 번호, 홀수 번호를 여성이 줘가지고 여성 참여가 많이 늘었죠.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적지 않은 부조리를 좀 해결하는데 여성의 참여가 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남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향후 남성의 이익과 여성의 이익을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이 노무현정부에 의해서 그 주민자치 조합화에 대해서 지금 헌법에도 좀 일정 부분 어떤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20여 년 전부터 이제 분권화해서 명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조를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략 내용까지 모르는데 주민자치 여기 계시는 이용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치라고 해서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이 좀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후, 10년, 뭐 20년 후에 이제 아니면 한 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예측을 좀 하시는지 근데 내가 잘못 예측하면 거짓말 얘기해. 그냥 교수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걸 참고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김대중 정부부터요.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잖아요. 근데 지방 분권 자치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두 번째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금 헌법 개정이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될 건데 만약에 지방 분권 헌법 개정이 내년 봄에 이루어지면 뭐 엄청난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올 거고요. 만약에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 분권의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좀 분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여러분들 지방에 사니까 분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중앙정부에 있는 상당수 공무원들은 분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게 일종의 파워 게임이거든요. 내가 8대2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거 6대4가 되려면 내가 2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가정에서 남녀 부부 간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남성들이 자기 권리를 여성에게 양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양보하기 전에 그걸 뺏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돈 문제.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8대2의 문제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돈을 지방에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을 줄 때 중앙정부가
교부세라는 거를 주고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걸 주고 지방세라는 걸 줍니다. 이 지방세는 법으로 이러이러한 세금은 걷어서 네가 써라 이렇게 주어진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우리가 이런 세금을 걷겠다고 한 게 아니라 국가가 이러이러한 세금은 네가 걷어서 넣었어 이렇게 된 게 지방세고, 교부세는 국가가 돈을 걷어서 용도 없이 돈을 탁 줍니다. 이거 너 네가 아무렇게 써라 이거고요. 요거는 용도를 정해서 줍니다. 다리를 져라, 학교 져라, 길 만들어라, 체육관 만들어라, 용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합해서 지방이 얼마 쓰냐면 40을 쓰고요. 국가가 60을 씁니다. 바뀌었어. 중앙정부가 40을 쓰고 지방이 60을 쓰고요. 걷기는 국가가 80을 걷고 지방이 20을 걷습니다. 요 지방세가 전체 수입의 20%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방이 좀 일을 하려면 이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 구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 앞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넓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게 권한만 주고 재원을 안 주면 자칫 주민들로부터 원망만 들으려는 줄 너 권한도 있는데 왜 일 안 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특히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돈을 들여서 잘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돈이 안 들어도 지역에서 마음을 합해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이 스피드로 진행이 되면 뭐 오늘 저출산 고령화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엄청난 재앙이 앞에서 우리 굴러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가 뭐 내년도 초등교사를 2,000명 줄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예측됐던 얘기예요.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아니 70만 애들이 지금 35만도 안 나는데 저는 75만 태어날 때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지금은 올해 한 35만밖에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딱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인구가 앞으로 2,500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에 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있는 2,500만이 상당수가 다 누구라는 거야? 고령자라는 고령자. 그럼 이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치매 환자가 하나 있으면은요, 그 집안은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치매는.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거를 그 가족이 책임져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3년 후에 정년퇴직인데 3년 후가 되면 1년에 70만씩 고령자가 착착착 나옵니다. 1년에 70만씩. 지금 700만인데요. 곧 1000만이 넘을 거야. 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핸들할 거냐? 저는 특히 지역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앞으로. 지역이.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살면 공동주택이 그 역량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스무하게 해결하는 데도 있고 엉망으로 해결하는 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참여의식이죠. 공동체 의식이야. 이제 같이 살아야 돼. 이제 혼자서는 살려면 여러분들 아주 부자해야 됩니다. 혼자. 그 사람들 제해놓고 보통 여러분이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는 힘을 합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치분권대학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낼 거다 이게. 그러니까 백장도 한든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분권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 내에 우리가 뭔가를 좀 분권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근데 혹시 내년에 선거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시의원이나 시장님한테 분권을 척수할 수 있도록 자꾸 좀 이렇게 주변에서 압력을 좀 넣으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잘 활용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우리 그런 능력 배양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서는 분권하면 자기 권한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안 내놓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권력을 좀 내놓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시흥시장님처럼 분권을 원하는 국회의원들 가끔은 계세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잘 힘을 합해서 하여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이고 그 관심이 선거를 통해서 표출이 돼야 돼요. 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하여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